예, 상업론 세 번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글자 자체를 또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게 왜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느냐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산업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 그리고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회사를 내가 다닐 수는 없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생사 여부, 쉽게 해서 그 회사 내에서 생사 탈거는 그 소위 말해서 회사의 오너들, 사장들이 들고 있는 거지 직원들이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일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뭐 그냥 죽으면 되지라는 그런 글자가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게, 요즘에는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실제로 수명들이 굉장히 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난 60년간 수명이, 우리나라 지난 60년간 살펴보더라도 10년마다 5년씩이 계속 길어졌어요. 10년마다.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지난 10년마다 5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만약에 40이다 하면은 여러분 나이가 50됐을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40일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40년 뒤에 평균 수명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나이가 40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80인데 여러분 나이 40일 때 평균 수명이 85세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 때 80이 되면 평균 수명이 그때는 몇 살이냐? 105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100살 때는 몇 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제 평균 수명만 하더라도 거의 120세가 넘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나이가 아마 한 40 정도 되면은 아마도 평균 수명이 한 130 정도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 약이라든지 여러 건강에 관한 그 관리들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가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문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장수예요.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장수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임박한 문제가, 저성장 못지않게 임박한 문제가 고령화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름대로 뭐 좀 혼란스러워서 뉴노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 한참 이전에, 코로나 전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는 큰 테마는, 첫 번째는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다. 두 번째는 고령화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는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벌써 10년 전에 주장했던 게, 그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가 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성장, 두 번째는 고령화, 그 세 번째, 그래서 나온 결론 겸해서 나온 게 뭐냐? 각자 도생.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연금을 주고, 연금도 우리나라 계산해보니 2055년 정도 되면 연금 자체가 다 파산이 돼요. 연금 자체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을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만 원을 주다 또 100만 원을 준다 논의되고 있는데, 준다는 뭐예요? 그러면 돈을 찍어서 주고 나면 이게 어디서 줬다를 거예요? 경제는 저성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급속 성장이 안 되다 보면 이건 결국 어때요? 부채가 이연되고 결국에는 나라에 있는 세금 모자라면 결국에는 쌓아놓은 여러 연금이라든지 등등해서 가져갈 수가 없고, 여기다가 좀 있으면 인플레이션 같은 게 겹치면은 여러분이, 나는 아마도 매달 한 150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 150만 원이라는 가치 자체가 10분의 1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40년 전에 분양할 때 가격이 450만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40억이라고 했을 때 몇 배가 뛴 거예요? 자, 450만 원이, 자, 그냥 400만 원이라고 분양가를 잡고 400만 원, 4천만 원, 4억, 40억. 그러면은 압구정동은 현대아파트가 지난 40년간
1000배가 뛰었습니다. 뒤돌려 보면은 여러분이 받는 연금 자체가 액수가 40년 뒤에는 1000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만약에 150만 원을 받는다. 150만 원에 40분의 1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명목 가치 자체는 여러분 300을 받을 수 있고 400을 받을 수 있는데 그 400만 원의 가치가 어쩌면은 40년 뒤에는 설렁탕 한 그릇 값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커피숍 요즘에는 어떤 커피숍 커피가 10,000원이에요. 커피가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괜찮은 다방에 커피숍 가치가 300원이었어요. 좀 졸업할 때 데서는 350원, 400원까지 갔는데, 자, 300원이 했던 커피가 지금 10,000원이면은 33배가 뛴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커피숍이 커피 값이 한 거의 20년, 25년 내지 30년 동안, 25년 동안에 거의 30년이라고 잡죠. 30년 동안 커피 값이 33배가 뛴 거죠. 1년마다 한 배씩 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령화가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70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78세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을 누가 고용할까요? 자, 아파트 관리인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경쟁을 뚫고 아파트 관리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불과 한 1년도 채 안 됐지만 굉장히 아파트 경비원이 또 젊은 주인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자살하고 있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아파트 경비를 하겠다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자리는 몇 개 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 모욕감 같은 것도 감수하면서 할 수 없이 150만 원, 200만 원 월급을 받고 밤새도록 일을 하는 그 일을 서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일자리에 그렇게 능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나이가 좀 들면은 또 아파트 주인들이 또 관리인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주민 협의회 같은 데서 또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고 더 낮은 월급을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요즘에는 아예 관리인 없애기도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옛날 주차장을 돈을 받는 사람들을 다 없앴어요. 뭘로 바뀌는 거죠? 자동으로 돈을 내고 나가는 시스템. 그래서 점점점 세상이 자동화되고 등등 하다 보면 더더욱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창업이라는 그 테마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창업이라는 테마는 뭘로 바뀌었냐면은 창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창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삶의 그냥 한 인간으로서 창업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테마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의 조카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어디에 올인을 하고 있냐면 공부에 올인하고 있어요. 다 무엇을 하고자 하면 다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고 안정된 직장을 원해요. 그럼 도대체 창업은 누가 하고 경제는 누가 돌리며 회사는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건지 생각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못 구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퇴직하고 나면은 그냥 버려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자리를 찾으러 다닌다 하더라도 일자리는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자본주의의 최첨단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거의 1930년, 40년, 50년, 60년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큰 회사를 달리려고 그러고 안정된 직장을 달리려고 그러고 나는 아마도 취직하면은 그 회사가 나를 계속 먹여 살릴 거라 그러고 심지어 자녀들한테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테마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어요. 고장난 노동기까지 계속 돌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업하면 폐가망신한다. 동업하면 망한다. 그 사업에 관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머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마저 못하게 하고 있고 주변 사람마저 창업을 계속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중학생들 같은 경우로 얼마 전에
잠깐 설문조사를 했던 적도 있는데 네가 만약에 돈을 10억을 준다 그러면은 감옥을 네가 대신 갈 수 있느냐. 감옥을 들어가더라도 뭐 돈을 10억 받고 감옥을 가겠냐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아마 우리나라의 상당히 그 높은 퍼센트가 10억 정도 준다면 저는 감옥에 가 있을래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 뭐예요? 감옥을 가더라도 돈만 많이 번다면 감옥 가는 짓이라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행동 패턴들을 보면은 정말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이고 돈에 관련된 투자나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늦게 알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 창업이나 사업이나 등등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나이가 30대 중반, 빨라야 30대 중반, 40대가 돼서야 비로소 돈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뭘로 보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 그러면은 자녀들의 교육에 엄청 올인하고 있고, 저 교육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그 교육비의 결과는 계속해서 취업의 재수생들, 또는 취업을 했는데 금방 잘리고 나면 또다시 무슨 공부를 해서 또 취직을 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최첨단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회사들도 많아요. 뭐 삼성, 뭐 LG, 현대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은데 사고방식은 고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 가서 안정적으로 앉아서 있으라 뭐 이러죠. 그래서 이게 사대주의인지 아니면 무슨 뭐 우리나라의 옛날에 있던 유교 사상의 그 휴유증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그랬다. 그래서 창업에 관해서는 실제로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봐요. 보면은 굉장히 좀 아이가 똑똑하고 뭔가 해보면은 창업 같은 것도 괜찮은데 하면은 굉장히 막 부모님마저 화를 내요.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창업하라 그러냐고. 그리고 그 친구는 돈이 있어야 창업하죠. 뭐 그럼 삼촌이 돈 대줄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창업으로 성공한 미국에 생각해 봅시다. 제프 베조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주커버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친구가 돈을 아버지가 많이 줘서 창업에 성공했어요? 주변 사람이 돈을 많이 줘서 창업에 성공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만 대학생마저도 창업에 관해서 생각해봤니? 하면은 굉장히 아니요 전혀 꿈에도요 뭐 이러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 옆에 듣고 있다가 막 성질을 내요. 왜 애한테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럼 과연 도대체 창업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해볼 만한 것들이고 좀 더 일찍 알면 더 좋은 거고 좀 일찍 시도해보면 훨씬 더 좋거든요. 미국에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어릴 때 한번 창업을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창업에 성공한 그 벤처라든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투자하는 회사들도 보면은 2번이나 3번 정도 실패한 회사들한테 사람들한테 창업을 해요. 누구한테 무슨 창업 보는 거죠? 사업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에요. 네가 창업에 관해서 언제부터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너 창업해봤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는 순간에 모든 금융거래 같은 부분에 뭘로든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나라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죠? 금융기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생각하는 시스템 자체도 실패한 사람한테는 아예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요. 우리는 뭐 신용보증기업은 아닌데 신용보증기업이라든지 무슨 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뭐 새로운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돈을 받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경우에 실패한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해버려요.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하고 일찍부터 하고 실패한 경험들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요. 굉장히 밸류어가 언제 창업을 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실패로부터 네가 얻은 교훈은 뭐냐? 다시 창업을 한다면 거기서 기존의 회사는 뭘 다르게 할 거냐? 굉장히 물어봐요.
그래서 실패를 일종의 개인의 자산인가 동시에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해요. 이 실패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셜 코스트로 봐요.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봐요. 우리는 실패를 뭘로 보는 거죠? 실패와 관련 이 코스트를 개인의 비용을 봐요. 네 각자 비용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할 위험성이 많은 한국 같은 데는 웬만한 유능한 애들이 창업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돈을 누구 자금으로 하느냐. 생각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돈 같은 경우도 버는 경우든 망한 경우든 굉장히 공유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빌 게이츠가 지금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공대를 다니는 엔지니어 쪽으로 다니는 친구인데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다녔죠. 그 친구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빌 게이츠 자서전이나 인터뷰 같은 거 봤을 때 빌 게이츠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떠들말렸다는 혹시 여러분 인터뷰나 기사를 한 줄이라도 본 적 있어요? 빌 게이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워싱턴 주에 살았는데 시애틀에 살았는데 엄마나 아빠가 맨발로 먹고 찾아가서 빌 게이츠가 창업하지 못하게 말렸다는 기사가 한 줄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빌 게이츠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빌 게이츠 창업을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빌 게이츠는 부모님들의 얘기도 했어요. 중간에 대학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는데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게요 했더니 그래라 그랬어요. 난 공부는 나중에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일이 본인의 창업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부모님이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라. 여러분 자녀가 뭐 서울대학을 다니든 하버드를 다니든 어느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 나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라라고 흔쾌히 성낙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나오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이 창업을 할 젊은 시절부터 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후원은 안 했지만 엄청나게 방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아이들처럼 어마어마하게 광분을 하면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래서 근데 창업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쩌면 현실이고 누구나 몇 번씩을 창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우리 흔히 그냥 빌 게이츠를 알고 최근에는 뭐 제프 베조스가 좀 뒤집어진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뭐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뭐 최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의 대가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창업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5번을 창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또 신문 배달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객을 조사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신문을 보다가 안 본다고요. 왜 안 보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세금 신고도 중학교 때 자기가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발소 같은 데 갔을 때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코인을 가지고 오늘의 일종의 코인 게임이죠. 돈을 넣고 이렇게 돌리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기를 되게 잘 고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저거를 어디 갖다 기계를 설치하고 저기서 돈을 쿼터를, 미국의 쿼터를 25센트짜리 쿼터를 집어넣게 하고 그거를 주인하고 나눠 먹으면 어떨까?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 게 이발소에다가 그 고장난 기계 버린 걸 갖다가 고쳐가지고 이발소 주인을 찾아갔어요. 주인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 기계를 놓을 테니까 제가 기계를 한 서너 대 놓을 테니까 이발소 주인한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커터를 넣고 돈이 쌓이면은 매일 같이 정산을 하자. 그래서 돈 나눠 반 아저씨가 가지고 반 우리 주세요. 했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두세 명 기다리고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대신에 이거 동전 게임기 가지고 왔다 갔다 노는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추가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이지. 그래라. 그래서 이발소에다 코인 가지고 몇 가지 게임하는 걸 갖다가 기계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돈이 몇백 불씩 벌리는 거예요. 다른 이발소 사장이 듣고, 야, 거기는 뭐 기계를 갖다 놨다. 우리도 좀 기계 좀 갖다 놨고 사람들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가 밝히면 거기서 상대방에서 얕볼 것 같으니까 회사 이름을 하나 대어가지고 그 회사의 직원들 비슷한 게 가가지고 신고를 실질해요. 그럼 이발소 하나가 아니라 이발소 5군데 설치하면 돈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5군데에서 이발소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다 반땅이 되는 거죠. 누구랑요? 이발소 주인하고 동업이 되는 거죠. 또 들어온 돈 중에 또 누구랑 동업하면 친구랑 동업하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이발소 이 기계를 고치는 직원이에요.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중학교 때 벌써 뭘 아는 거죠? 이발소 주인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친구하고 동업을 하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돈을 버는 걸 알았어요. 돈이 돈을 버는 그 구조를 안 거예요. 이게 뭐죠? 자, 여러분이 일벌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여왕벌 역할을 하는 거고 5군데 가게에서 알아서 지가 돈이 들어오는 거죠. 주인하고 자기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눈 것 중에서 다시 자기 친구하고 둘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돈이 일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터득을 했어요. 뭐에 관해 터득한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과외를 열심히 하고 영어, 수학을 만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아, 돈이 돈을 벌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나라 어른들도 못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는 이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일의 개미 역할만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교원들 보면은 학교 내에도 열심과 성실이 제일 많아요. 저는 열심과 성실을 표로 사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 뭘로 번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추후에 좀 얘기할지, 실제로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원리를 누가 제일 많이 잘 가르쳤느냐? 유태인들이 제일 잘 가르쳐요. 누가 제일 못 가르치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 가르쳐요. 우리는 1년에 30조 이상의 사교육비를 쏟아가지고 계속 영어 수학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좋은 대학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좋은 데 취직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유태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장기와 단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단기적 시각만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들은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저도 주식 투자를 가끔 하는데 뭘 봐요? 매 순간 가격만 보고 언제 팔까 언제 살까를 계산해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돈이 남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냥 매달 이게 사다 보면은 30년째 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평균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거고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이밍, 정보. 그래서 실제로 이거와 관련돼서 아까 수업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을 가장 잘 강의하시는 분이 존 리라는 메리처스 자산운용의 대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특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특강의 핵심이 뭐냐? 돈이 돈을 벌게 해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해라. 이 두 가지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을 산다면은 장기적으로 사라. 은행에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자가 몇 프로예요? 1%도 채 안 돼요. 꾸준하게 매년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매달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사다 보면은 주식으로 사는 괜찮은 회사가 돈을 벌게, 물론 아무 회사나 사면 안 되겠죠. 어떤 회사를 사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스타디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이 친구 주장했던 지혜하는 거는 과외시키지 마라 제발.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자동차를 제발 버리십시오예요. 제가 유럽을 출장 갔다가 얘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국제 변호사가 되고 뉴욕하고 연방 변호사가 되고 나서 외교통상부에 WTO 소송 담당 변호사를 통상교섭본부에서 변호사로 취직을 해서 제가 소송을 하러 이제 유럽을 갔는데, 유럽에 있는 브루셀이죠. 브루셀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일이 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쯤 돼서는 그 유럽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1년에 수백만 불을 버는 그 변호사가 다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우리 저녁이나 먹고 여행이나 하자 그래서 잠깐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인근에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벤츠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티코만 할까요? 그 차예요. 그게 거의 유럽에서 제일 큰 차였어요. 우리나라의 소나타 같은 차량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가장 큰 대형차가 아반떼 정도가 가장 큰 대형차였어요. 대부분의 차는 뭐예요? 티코나 모닝 정도 되는 차가 대부분이었어요. 자, 대한민국의 차는 어때요? 웬만한 동네 가보세요. 서초동이나 강남이나 가보세요. 수많은 절비한 벤처 차량을 보세요. 요즘에는 지나가다가 마이바흐도 많이 보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과시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유태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장기를 얘기했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인식 같은 거 하는 경우가 나이가 보통 12살, 13살 때 성인식을 하죠. 성인식을 할 때는 너는 독립된 개체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12살, 13살이면 여학생 13살, 남학생 12살이면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이에요.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요. 그러면 12살 될 때까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할 때부터 집안에서 교육을 가르쳐요. 무슨 교육을 시켜요? 주로 부모님이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저녁 식사를 주로 같이 하는 게 기본 관행이에요. 누가 주로 교육은 담당해요? 엄마가 주로 낮에 담당해요. 아버지는 저녁 담당하고. 주말에는 누가 담당해요? 랍비 선생이 또 담당을 해요. 성경에 있는 여러 지혜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이 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나한테 간섭 안 한다.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간섭 안 한다. 그 이전에 다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네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해라요. 무슨요? 인생의 진로부터 시작해서 또 뭐예요? 심지어는 그때부터 뭐예요? 성인식 때 유태인들은 돈을 줘요. 일가 친척들한테 자 우리 아들이 성인식 하니까 놀러 오세요. 그럼 놀러 와서 다 축하를 해주거나 못 오면 돈을 보내요. 친척들이 돈을 송금을 몇백 불에서 몇천 불씩 다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성인식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모아요? 얼마를 모으니까 얼마를 받아요. 결혼식 축의금만 다듯이 받아요. 5천만 원에서 2, 3억까지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돈을 본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겠어요? 아니에요. 주로 뭘 해요?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꿈꾸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해요. 그래서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취직을 하는 걸 거의 잘 안 하려고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해요?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꿈꾸기를 꾸면은 본인이 사장 되는 게 꿈이에요. 내 회사 만드는 게 당연히 꿈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대학을 경영학과를 다니는 대학원 다니는 MBA를 들어오는 학생들의 물어봤더니 87%가 네가 꿈이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 MBA 들어온 사람 대부분은 뭐예요? 좋은 중간관리자가 되겠다요. 그러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 87%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사장님 되고 싶어서 왔다요. 자, 벤처의 최강인 우리 호선대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은 뭐가 꿈이에요? 컨설턴트로 그렇게 여러분이 나이 90이면 여러분 나이를 여러분이 드리는 컨설팅을 누가 듣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컨설팅을 하고 싶은 컨설팅 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태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유태인을 가만히 살펴보죠. 지금 홀로코스트 학살이 생긴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나이 97, 99 되는 그때 당시 반유태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가 숨어 있어요? 저 남미, 브라질, 칠레, 페루 같은 데가 숨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모사드가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일제시대 끝나고 났을 때 친일 행동한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종교정보제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유태인들은 뭘 본 거죠? 종교정보제 아니라고 본 거죠. 지금 바로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반유태인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 거냐. 그래서 아직도 찾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친일 행동을 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내서 때려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창업은 뭐냐?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래 뭐 똑똑하면 할 수도 있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120년까지 살려면은 아니면 100살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50살까지 일하고 54살까지 일하고 남은 일 기간은 뭘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오너가 아니고는 잘리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잘리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오너가 되는 거죠.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는 사업에 망하지 않으려면은 수없이 많은 연습들을 하고 간접 경험, 직접 경험들을 하고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여러분만의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지금 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왜 창업인가, 왜 창업이 지금은 필수적이냐 했을 때 반드시 창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그야말로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과제로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자 말했는데 메리처 자산운용의 존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리라는 사람이. 요즘에 아마 TV라든지 라디오의 인터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가장 핫한 사람이에요. 존 리를 치든지 메리처 자산운용 대표를 치든지 쳐보면은 그 사람이 강연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KBS도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철학이 뭐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한국의 경제 교육에 있는 거는 뭐고 없는 건 뭐고 뭐가 잘못된 건 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20분짜리 이상을 누구나 들으시고 한 페이지로 레포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누구 강연을요? 제 강연이 아니라 존 리의 강연을 들으셔가지고 들은 여러분의 소감문하고 느낌이든지 요약이든지 간에 들었다는 정표를 한 페이지로 해서 블랙보드로 올려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그거를 출석 겸 세 번째 주 과제로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